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한 주유소에서 믿기 힘든 화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사람을 대상으로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당시의 CCTV 캡처인데요. 실제 뉴스에 보도된 그 현장의 영상을 보면 사람 몸 전체에 불이 붙어버렸습니다. 피해자가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살기 위해 처절했던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다행히 주변인들의 신고로 피해자는 곧장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의 당사자는 31살의 여성 주디 말리노프스키였습니다. 이 화재로 그녀는 몸의 90%에 달하는 심각한 화상을 입게 돼요. 살과 근육이 다 녹았고 뼈가 드러났을 정도였죠. 심지어 뼈에도 그을음이 남았더라고요. 머리카락은 물론이고 귀와 손가락 다 녹아서 사라졌습니다. 부상 정도가 너무 심해서 베테랑 의료진조차 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합니다. 가족들도 딸이 이 상태에서 숨을 쉬는 것조차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희망의 끈을 놓는 듯 했죠. 하지만 이런 우려가 무색하게 주디는 이후 2년간 생을 이어나갔습니다. 필사적으로 생명의 끈을 붙잡은 건데요. 동시에 자신을 이렇게 만든 범인과 그날에 대한 기록을 최대한 남겨둡니다. 그렇게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살인 재판에서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무덤 속 증언이라고 불리면서 미국 법정 역사를 뒤흔든 주디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주디는 미국 오하이오주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랍니다. 어린 시절 특이점이 있다면 단연코 그녀의 미모였죠. 화려한 금발에 오똑한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늘 주목을 받았고요. 미인대회도 나가서 우승을 하고요. 또 소위 미국의 그 고등학교 인기투표라고도 볼 수 있는 홈커밍 퀸으로 선정될 정도입니다. 그렇게 잘 커서 20대 초반이 됐을 때 비교적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요. 두 딸을 낳고 가정을 꾸리게 된 거죠. 옆에는 사랑하는 남편과 또 귀여운 아이들, 또 든든한 부모님까지 모든 환경이 완벽했지만 생각보다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주디가 갑작스럽게 난소암을 진단받은 거예요. 예기치 못하게 찾아온 이 병만은 그녀의 삶을 통째로 흔들고 말았죠. 그나마 초기에 발견이 돼서 수술도 받고 항암을 하면서 암을 제거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치료 과정에서 막대한 의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아직 젊은 부부에게 이 경제적인 부담은 너무 버거웠어요. 부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아내의 암은 해결됐지만 두 사람은 끝내 이혼을 맞이합니다. 그나마 두 딸의 양육권은 엄마에게 주어졌죠. 하지만 얼마 안 가 또 다른 불행이 찾아옵니다. 2006년에 난소암이 재발한 거예요. 이번에는 상황이 더 심각했죠. 암이 자궁까지 전이가 돼서 자궁을 적출해야 하더라고요. 뭐 그래요. 이미 아이도 둘이나 있고 여자의 몸에서 자궁은 포기할 수 있다 칩시다. 하지만 주디는 앞으로 얼마나 더 무서운 상황이 닥칠지 당시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들은 통증을 줄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진통제인 몰핀을 처방하기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몰핀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온몸이 부러졌고 정말 죽을 만큼 힘들 때 환자에게 몰핀을 투여하면 아픔을 잊게 만들죠. 그만큼 환자들에겐 절실한 약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독성이 아주 높다는 게 문제예요. 게다가 장시간 복용을 할 경우 오히려 진통 효과가 떨어진대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최후의 보루로 사용하고 있죠. 2006년 그 당시 미국에서는 몰핀의 오남용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만큼 심각했습니다. 주디 역시 여기서 자유로울 순 없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걸 장기간 복용하니까 점점 효과가 약해지죠.
결국 그녀는 한 알 먹을 걸 두 알, 세 알씩 먹게 됐고요. 끝내 몰핀에 중독되는 상황에 처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오랜 투병을 했잖아요. 직장을 그만뒀고 의료보험까지 만료가 되죠. 미국은 의료보험이 없으면 정말 병원도 못 가고 처방도 못 받아요. 결국 합법적으로 진통제를 처방받을 수 없게 되니까 주디한테 심각한 금단 증상이 나왔고요. 그녀가 이걸 이기지 못한 채 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죠. 그게 뭐였냐면 불법 마약상을 통해서 헤로인을 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정도면 정말 심각한 마약 중독 상태인데요. 주디는 그렇게 통제력을 잃고 인생은 그냥 곤두박질 쳤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래도 주디가 아직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었죠. 어느 날 문득 자기가 지금 이렇게 마약에 쪄들어 있는 이런 상황 때문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식들을 잃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간 애들은 완전히 방치되고 있었어요. 엄마가 이런 상황이니까. 참고로 미국은 부모님이 약물 중독자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을 법적으로 분리시킵니다. 그럼 애들은 복지시설에 가거나 혹은 새 가정에 입양될 수 있고요. 주디가 마약 중독 벗어나지 못하면 아이들 평생 볼 수 없을지도 몰라요. 결국 그녀는 큰 결심을 했고 가장 먼저 가족에게 현재 상황을 털어놓게 되죠. 엄마, 아빠, 나 헤로인에 중독됐어요. 우리 애들 위해서라도 나 좀 도와줘요.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이때 가족들은 딸의 솔직한 고백에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요. 그때부터 친정 어머니가 어린 손녀들을 도맡아 키웠고요. 또 여동생은 주디의 곁에서 중독 재활을 도왔고요. 물론 주디에게 쉽지 않은 시간이죠. 치료는 힘들었지만 두 딸을 절대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로 버팁니다. 드디어 꾸준한 치료, 상담, 그리고 가족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주디가 조금씩 호전을 보이게 돼요. 2015년 1월 마침내 약물 중독에서 완치 판정을 받게 되죠. 주디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고요. 두 아이들을 꽉 껴안아줬어요. 이젠 정말 행복한 날들만 펼쳐지리라 믿었었죠. 그러던 2015년 4월입니다. 주디의 SNS에 한 남성이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그는 40살의 남성 마이클 슬래거였는데요. 처음에는 플로팅하는 그냥 그런 메시지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주디가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생존기를 털어놓게 되자 마이클도 그녀에게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야, 너 그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힘들었니? 너 정말 대단하다. 나 너 존경해. 이렇게 아낌없이 응원을 해주더라고요. 주디도 이런 반응에 큰 위안을 얻었고요. 얼마 후 두 사람은 온라인을 벗어나서 실제 만남을 갖게 됩니다. 만나보니까 마이클은 너무 다정하고 막 애정을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더라고요. 연애를 시작했고 둘의 교제가 그렇게 점점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서 주디는 조금씩 희망을 갖게 돼요. 내 딸들에게 좋은 가정, 좋은 아빠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요. 그런데요, 이런 딸의 모습에 주디의 엄마는 불안함을 보이면서 아주 강하게 교제를 반대합니다. 왜 그랬냐면 사실 마이클은 물론 주디한테는 굉장히 다정했지만 끔찍한 과거가 있어요.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심지어 성폭행 전과까지 있더라고요. 아니 이거 들어봐도 그 어떤 것도 쉽게 용서할 수 없는 기록들이죠. 그래서 엄마는 야, 네가 지금 이 남자에 빠져서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다. 막 딸을 나무랍니다. 너와 네 아이들 지키려면 제발 헤어져야 한다. 부탁을 했죠. 하지만 이때 주디의 생각도 확고했습니다. 엄마,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그 사람도 과거에 잘못을 했지만 충분히 반성했고 이젠 달라졌다니까? 그렇게 과거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 주디는요. 그 어떤 과거의 기록, 그 편견에 갇혀서 마이클을 밀어내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도 예전에는 마약 중독자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좋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으니까 마이클도 그럴 수 있으리라 믿었던 겁니다.
결국 주디는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이클과 동거를 시작합니다. 이제 번듯한 남자와 함께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리라, 제2의 인생을 살리라 다짐했고 설레었어요. 그런데 동거가 시작되고 얼마 안 가서 자기가 엄마 말을 듣지 않은 걸 뼈저리게 후회하기 시작했죠. 두 사람만의 집이라는, 그러니까 외부와 단절된 공간이 생긴 거잖아요. 마이클이 바로 본색을 드러냅니다. 일단 주디를 통제하고 싶어 했어요. 내가 아는 곳에만 가. 내가 인정한 시간대에만 있어. 이런 식으로요. 근데 주디도 강한 사람이니까 생각만큼 쉽게 휘둘리진 않았죠. 이때 마이클이 꺼낸 게 뭔지 아세요? 헤로인입니다. 마약을 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디가 필사적으로 거부를 했죠. 오랜 시간 힘겹게 극복을 했는데 다시 그 구렁텅이로 절대 돌아갈 수 없어. 그런데 이 마이클이란 인간이 생각보다 너무 악랄합니다. 주디에게 폭력을 휘둘러서 제압을 하더니 강제로 헤로인을 주입한 거죠. 그렇게 주디가 정신을 잃었고 계속되는 약물로 전보다 더 빠르게 헤로인에 중독되고 말아요. 마이클은 주디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수시로 내 말을 안 듣는다면서 폭행을 하고요.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합니다. 행여나 조금만 마약에서 깨어나서 정신이 돌아오면 다시 헤로인 주입시켜서 완전히 주디를 무력하게 만들었죠. 그러면서 동시에 네가 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경찰에다가 너의 마약범으로 내가 신고할 거다 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들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애들조차 인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주디가 겨우 정신을 붙잡고 있었고요. 내가 이렇게 살다간 정말 마이클한테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공포감에 시달렸습니다. 사실 그래서 몇 번이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경찰은 그녀가 과거 마약 중독자였잖아요. 그래서 그 신고를 무시하게 돼요. 이때 마이클의 전과 기록을 봤으면 됐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죠. 결국 마이클과 동거를 시작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그녀는 급격히 망가졌어요. 주디는 정말 마지막이다 라는 심정으로 어머니에게 전화합니다. 마이클과 정리하고 약물치료센터에 자진 입원하겠다 라는 의지를 밝힌 거예요. 이번에도 가족은 우리가 어떻게든 너를 돕겠다고 나섰고요. 2015년 8월 2일 오후 4시 주디는 먼저 아이들을 부모님에게 맡긴 후 마이클에게 가서 이별을 통보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집을 나섰어요. 곧장 차를 몰고 치료센터로 향했죠. 일단 여기에 들어가면 외부와 접촉이 차단되니까 어떻게든 마이클이 접근할 수 없고 이 일이 해결되리라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마음이 급해서 센터로 가던 중 문득 후방 거울을 보는데 마이클의 검은색 트럭이 보입니다.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디도 막 도망치듯 속도를 냈습니다. 마이클도 필사적으로 따라오고요. 결국 오후 5시 이렇게 내가 쫓길 수만은 없다라고 생각한 주디가 에글러 로드 교차로에 있는 한 주유소에 차를 세웁니다. 곧이어 마이클도 차를 세우더니 저벅저벅 다가왔죠.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이 격한 언쟁을 벌이게 돼요. 주디는 야 이제 그만 좀 하자. 나 좀 놔달라. 너 왜 이러냐. 화를 내다가 주디가 당시 손에 이제 탄산음료를 들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마이클에게 뿌리게 됩니다. 이걸 당한 마이클이 아무 말 없이 갑자기 뒤돌아서 자기 차로 가요. 그리고 30초 후에 그가 돌아오자마자 주디의 몸에 불길이 훨훨 타오르게 된 겁니다. 와. 자, 경찰은 주유소 CCTV를 통해서 당시의 상황을 대략적으로만 파악할 수 있었어요. 둘이 만났고 싸웠다가 마이클이 차에 갔다 오고 불이 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CCTV 화질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겁니다. 일단 마이클 지금 얘가 자기 차 가서 휘발유 가져와가지고 주디 몸에 뿌리고 불을 지른 정황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건이 벌어진 곳이 주유소죠.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노출된 휘발유가 어디에 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마이클이 일부러 그랬다라는 증거는 부족한 거고요. 실제 마이클 측도 이 점을 파고들었어요. 재판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공방이 중요했는데 마이클 변호사 측 주장은 아니 그날 담배에 불을 붙여 주려다가 이렇게 발생한 단순한 사고였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휘발유도 자기가 일부러 뿌린 게 아니래요. 주디가 주유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손에 묻었는데 그게 이제 담뱃불이 붙다가 이렇게 불이 활활 타올랐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아니 휘발유가 손에 묻었을 텐데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몸이 전체가 다 활활 타오르냐고요. 그 말도 안 됩니다. 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완전히 이제 깨부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나마 다행히 당시 주유소에서 두 사람을 본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증언을 하길 실랑이를 벌였고 이후에 마이클이 라이터로 불을 지르는 걸 봤다라는 증언이었죠. 결국 마이클에게는 이 증언이 중요했고 중범 폭행 및 중방화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11년이 선고됩니다. 하지만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2017년 6월 27일 사건 이후에 거의 2년을 버텨온 주디가 화상 후유증으로 인한 급성 심부전증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판도가 바로 뒤집혀요.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방화에서 살인으로 전환된 거죠. 검찰도 발빠르게 가중 살인 혐의를 격상해서 항소했고요. 그리고 다시 1년이 지난 2018년 7월 5일 마이클의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이날 검찰은 중요 증인을 새롭게 공개해요. 그게 바로 1년 전 사망한 피해자 주디 본인이었죠. 사실 그동안 검찰은요, 주디라는 사람을 이렇게 거의 죽음의 문턱으로 몰고 간 마이클한테 고작 11년? 여기에 분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방안을 모색하던 중에 주디가 있는 병원을 찾아갔죠. 직접 마주해보니 그녀의 부상은 더 끔찍합니다. 이미 50차례가 넘는 대수술을 받았고요. 생사를 넘나들면서 뇌출혈도 7번이나 겪었어요. 피부가 다 타버린 상황이잖아요. 재건수술도 연이어 시도했지만 결과가 그렇게 좋진 않았죠. 당시 주디는 피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1년 3개월 정도를 버티고 있었거든요. 사실상 더 이상의 생존은 좀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료진은 조금이나마 그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약물을 주입해요. 그래서 혼수 상태에 빠져서 고통을 좀 덜 느끼게 만들어준 거죠. 한편 당시 검찰의 입장은 만약 주디가 이러다 사망하면 마이클 살인죄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주디가 증언만 해준다면 이걸 녹화해서 나중에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주디가 오로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진술을 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지금 혼수 상태잖아요. 혼수 상태를 깨어나게 하려면 모든 약물을 중단해야 하고요. 근데 주디는 그 진통제 없이는 하루가 아니라 1시간도 버티기 힘들어요. 그래서 검찰도 의료진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쉽사리 결정을 못 내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칼자루를 우리 주디에게 주자. 주디에게 물어봐서 결정을 따르자라고 생각합니다. 겨우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주디가 이 상황을 전달받아요. 그리고 더듬더듬 자신의 의지를 힘겹게 전했죠. 개미 한 마리도 불태워서는 안 됩니다. 난 마이클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은 충분한 벌이 아니잖아요.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주디가 제안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모든 진통제를 끊어냈어요. 이 과정은요, 여러분, 일반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극한의 고통입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수천 개의 뜨거운 바늘이 온몸을 막 콕콕콕 찌르는 듯해요. 온 몸을요. 이걸 버티다 보면 숨쉬기조차 힘들었고요. 이걸 지켜보고 있는 의료진은
당신 이러다 죽는다. 제발 진통제 맞자. 만류했지만 주디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피검사에서 약물이 단 0.01mm도 검출되지 않을 때까지 이를 악물고 버텨냈어요. 정말 대단한 의지였고요. 또 그 누구도 쉽게 견디지 못하는 시간들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카메라를 켰고 주디는 그날의 진실에 대한 3시간에 걸친 영상 증언을 남겼습니다. 다시 재판으로 돌아와서 이제 법정에서 검찰이 새로운 증인입니다 하고 영상을 딱 틀자 마이클과 변호사 흠칫 놀랍니다. 화면 속에서는 예전에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다 잃게 된 주디가 그래도 단호하고 강한 목소리로 증언을 이어나갔어요. 제가 탄산음료를 뿌리자 마이클이 분노했습니다. 곧이어 트럭으로 가더니 뒤에 있던 휘발유통을 꺼내왔어요. 그는 제 주변에 휘발유를 뿌렸고 곧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휘발유를 부었습니다. 저는 피하지 못해서 입속으로도 휘발유가 들어갔습니다. 저는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그런데도 마이클은 절 비웃으면서 라이터로 불을 붙인 장면이 기억납니다. 이때 그는 자기한테 불이 옮겨 붙을까 싶어 뒤로 물러서서 저를 지켜봤어요. 정말 악마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건요, 그 어떤 목격자의 증언보다도 또 그 흐릿한 CCTV보다도 강력한 피해자 본인의 진술이었습니다. 마이클 측 당황했고요. 더 이상 항변을 이어가지도 못했죠. 검찰은 승리를 자신합니다. 그런데 사실 검찰은 이 마이클에게 사형을 구형하려고 했어요. 근데 주디가 살아있을 당시 검찰에게 마지막 부탁을 한 게 있습니다. 마이클에게 사형이 아니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줘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주디는 자기는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이잖아요. 근데 마이클이 죄를 뉘우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앞서 주디도 정말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기의 의지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또 한 번 마이클도 그럴 수 있으리라 믿었던 거죠. 정말 대단하죠. 사실 이 사건 이전에 죽은 피해자의 영상으로 증거가 채택된 사례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사는 이 영상은 충분히 증거로서 인정된다라고 결정을 했고 무덤 속 증언이라고 별칭을 붙이게 돼요. 또 주디의 유언을 존중하는 뜻에서 범인 마이클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내렸죠. 마이클은 재판 마지막이 되어서야 뒤늦게 유족들에게 사죄했다고 전해집니다. 사건이 보도된 직후에 미국 사회 또한 깊은 애도에 잠겼어요. 2017년 7월 3일에 열린 주디의 장례 미사에는 수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고 그녀의 마지막을 애도했죠. 동시에 주디가 사고를 당하기 전 수차례 폭행 신고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경찰이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에 대한 비난이 쏟아집니다. 이때 경찰이 마이클이 어떤 사람인지 전과 조회하고 또 어떤 조치를 취했다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르니까요. 마지막으로 주디의 어머니와 두 딸은 주디 법안을 제안합니다. 고의적으로 타인을 불구로 만들거나 신체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가해자에 대해 최고 형량을 기존 5년에서 20년으로 높여라 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주디가 사망하고 3개월이 지난 2017년 9월에 법안이 정식으로 발의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전신의 90%의 심각한 화상을 입은 주디. 정말 극심한 고통을 우리가 모두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런 와중에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범행을 증언했고 또 마지막에는 범인을 용서하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그 누구도 쉽게 해낼 수 없었던 그녀의 용기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끝내 당신의 희생이 이 사회를 바꿀 수 있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북쪽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작은 농촌 마을 아마다.
전체 인구가 1,700명 정도 되는 아담한 마을입니다. 그렇다 보니 한 집 건너면 주민들끼리 다 알 정도로 아주 친밀도가 높은 곳이죠. 그래서였을까요? 웬만해선 대문을 잠그는 집이 거의 없었고 마을에 상주하는 경찰도 단 2명이 전부였습니다. 참고로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강력 사건은 1973년 기록이 전부였을 정도죠. 이 마을에 살던 14살 소녀 에이프릴 밀삽은 엄마 제니퍼, 양아버지 데이빗, 그리고 보더콜리 강아지 페닝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2014년 7월 24일 저녁 6시, 에이프릴은 그날 강아지와 함께 산책에 나섰습니다. 때마침 선선한 기온이라서 가볍게 걷기에 딱 좋았는데요. 게다가 이 동네에는 산책로가 잘 만들어져 있어서 에이프릴처럼 저녁 산책을 즐기는 주민들을 종종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산책을 나간 지 1시간 반이 지난 저녁 7시 반. 평소 같으면 집에 왔을 에이프릴이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이 안 되자 엄마는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딸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리게 되는데 그중에는 딸의 남자친구인 오스틴도 있었죠. 전화해보니까 오스틴은 친구들과 함께 있다면서 엄마의 연락을 받고서야 에이프릴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나 지금 막 납치당할 뻔했어 라는 에이프릴의 문자가 남겨져 있었어요. 발신 시간은 저녁 6시 28분. 심상치 않았죠. 그래서 바로 전화를 걸었는데 음성으로 넘어갈 뿐 아무런 대답은 없습니다. 같은 시각 에이프릴이 지나간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부부가 이상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보더콜리 강아지 한 마리가 혼자 떠돌면서 시끄럽게 짖고 있는 겁니다. 목줄이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보이지 않았는데요. 걱정이 된 부부가 가까이 다가가는데 강아지가 이 부부를 막 돌아보면서 그들을 어딘가로 이끄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국 부부가 강아지를 따라 나섰고 그렇게 도달한 곳에 머지않아 한 여성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14살 에이프릴이었죠. 강아지는 그녀의 반려견 펜이었습니다. 잠시 후 911이 출동했고 보니까 이미 사망한 에이프릴의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단단한 무언가로 내리친 듯 상처를 통해 많은 피가 흐르고 있었죠. 부검을 해보니까 사인은 질식사였습니다. 누군가 발로 그녀의 목과 가슴을 강하게 압박했던 정황이 드러나는데요. 특히나 목에는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운동화 자국이 남겨 있었죠. 이 참혹한 살인사건에 평화롭던 시골 마을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누가 도대체 14살 소녀를 이렇게 잔혹하게 살해한 걸까요? 그 충격과 반전의 전말이 이제부터 밝혀집니다. 가장 처음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른 건 에이프릴의 남자친구 오스틴이었습니다. 하필 여자친구 문자를 1시간 넘도록 보지 못했다는데 이게 영 수상했던 거죠. 오스틴은 친구와 놀다가 바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조사 결과 식당 CCTV에서 그 모습이 포착되면서 알리바이가 성립됩니다. 거짓말 테스트도 문제없이 통과했고 결국 수사선상에서 제외돼요. 그런데 이 사건은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 그리고 피해자의 몸에서 범인의 DNA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목과 가슴을 압박했지만 지문 이게 남아있지 않아요. 오직 발자국뿐이었어요. 그래서 경찰은 작은 증거라도 확보하기 위해 에이프릴의 소지품을 찾는 데 주력했죠. 그리고 마침내 이 시신이 발견된 지점에서 1.6km 떨어진 곳에서 에이프릴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때 전화가 낙엽 안에 숨겨져 있었어요. 범인이 일부러 이렇게 둔 거죠. 그렇다면 이 안에 뭔가 결정적인 단서가 있지 않을까요? 경찰은 에이프릴의 통화 기록, 문자 내역 다 꼼꼼히 살폈습니다. 안에는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문자 외에 사실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보던 경찰이 문득 한 어플에 주목하는데 그건 스포츠 러닝 앱입니다. 운동을 즐겨 하시는 분이라면 익숙할 수도 있는데 이게 GPS를 이용해서 사용자의 러닝 코스, 또 스피드, 타임라인을 자동으로 기록해주는 어플이었죠.
불행 중 다행으로 에이프릴이 산책을 갈 때 이 앱을 켜뒀고 이게 자동으로 실행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어플 기록을 살펴보니까 저녁 6시쯤 집을 나선 후 에이프릴은 시속 1.6km 속도로 산책을 즐겼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는 아닌 거죠. 그리고 6시 20분쯤 기록상 걸음이 눈에 띄게 빨라진 게 포착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8분 후에 에이프릴이 남자친구에게 내가 납치당할 뻔했다라는 문자를 보낸 정황이 딱 일치했죠. 즉 그녀가 어떤 위협을 느꼈고 누군가를 따돌리기 위해 걸음을 서둘렀다고 추정됩니다. 문자를 보낸 직후 기록상 그녀는 산책로에서 방향을 틀어서 다시 집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인 6시 35분 GPS상 같은 자리에서 격렬한 움직임이 관찰되었죠. 바로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진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사망 추정 시각 이후에도 어플은 계속해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범인이 에이프릴의 핸드폰을 챙겼기 때문이죠. 속도를 보니까 시속 32km. 이건 사람이 달릴 수 있는 스피드가 아닙니다. 즉 걸어간 게 아니라 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한 흔적이었죠. 이건 엄청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은 구글 맵에 기록된 범인의 이동 노선을 추적하게 되는데 그 결과 길에 버려진 에이프릴의 가방을 발견합니다. 정말 스릴 넘치는 추적이죠. 하지만 아쉽게도 이후 핸드폰이 버려졌고 그 다음으로 범인의 이동 경로를 알 방법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에이프릴이 켜둔 피트니스 앱이 수사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경찰은 핸드폰이 밝힌 노선, 시간을 이용해서 부근에 있는 목격자들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워낙 작은 마을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주민들의 관심이 초집중된 상태였고 이때 들어온 제보만 1000건에 달했습니다. 물론 허위 제보도 있었지만 다행히 유의미한 몇 명의 목격자를 추려내는데 성공합니다. 말을 들어보니까 이들이 공통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하얀색과 파란색이 섞인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남자를 떠올립니다. 이 오토바이를 다들 이렇게 유독 기억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원래 이 산책로에 오토바이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민 한 명은 뭐라고 하냐면 어떤 남자가 에이프릴로 보이는 어린 여성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까지 말했고요. 또 다른 목격자는 낯선 남자가 오토바이를 숲속에 세워두고 몸을 떠는 것 같았다라고 진술합니다. 경찰은 이 목격자들의 증언을 조합해서 남자의 몽타주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부검 결과를 종합해 본다면 용의자는 자신이 쓰고 있던 헬멧으로 에이프릴의 머리를 강하게 내려친 후 정신을 잃은 그녀를 길가에 끌어내 강간을 시도한 듯 보였죠. 이후 그녀를 버려둔 채 오토바이를 타고 유유히 현장을 떠난 겁니다. 그러다 중간에 핸드폰을 버린 거고요. 한편 계속 어플 기록을 추적하던 경찰은 오토바이가 이동했던 노선 중 CCTV가 있는 도로를 찾아냅니다. 딱 보니까 그날 6시 49분에 오토바이를 쓴 사람이 포착이 돼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헬멧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얼굴을 식별할 수는 없었습니다. 끈질긴 수사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신이 도왔던 걸까요? 경찰 한 명이 우연히 근무를 끝내고 집에 가던 중에 딱 길가에 서 있는 하얀색과 파란색이 섞인 오토바이 한 대를 발견한 겁니다. 이게 목격자들이 말했던 거와 아주 유사했어요. 그는 바로 이게 세워진 집 대문을 두드렸죠? 집주인이 나오더니 이 오토바이가 친구 건데 잠시 맡기고 간 거다 라면서 주인의 정보를 줍니다. 그렇게 알아낸 소유자는 제임스 벤 칼리즈. 아마다 마을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여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었고 3살짜리 아들이 있는 32살의 남성이었죠. 우선 경찰은 제임스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제임스가 경찰 조사에 아주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살인사건 당일 자신이 아마다 마을 산책로를 지나갔다라는 것도 순순히 진술합니다. 동생이 그 마을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기는 6시쯤 도착을 해서 8시까지 2시간 정도 머물다가 떠났다라고 설명했죠. 경찰이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날 무슨 신발을 신으셨죠?
제임스는 흔쾌히 운동화를 보여줍니다. 우선 에이프릴의 부검에서 발견된 발자국, 그건 나이키 조던 운동화였습니다. 하지만 제임스가 보여준 건 전혀 다른 브랜드였죠. 결국 경찰은 물증을 찾지 못한 채 그의 집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찜찜한 느낌은 쉽사리 가시지 않는데요. 다음날 경찰이 다시 제임스를 찾아갔고 이 알리바이를 좀 더 확실하게 입증하기 위해서 진술서를 좀 써달라라고 요청하게 되는데 이날 제임스는 웬일인지 바쁘다 하면서 진술서를 거절합니다. 하루아침에 180도 바뀐 태도가 더 수상하죠. 사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경찰이 만들어 놓은 이 몽타주와 제임스의 외모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체포를 할 수는 없어요. 이후 경찰은 6시부터 8시까지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이 알리바이를 꼼꼼히 조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건 당일 6시에 동생 집에 있었다라는 진술이 거짓이라는 걸 밝혀내요. 어떻게 밝혀내냐면 휴대폰을 압수해서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동생 집이 아닌 사건 현장에서 꽤 가까운 주유소에 있었던 겁니다. 그 후 30분 정도 지나서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이건 충분히 의심스러운 정황이었죠. 마침내 경찰이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제임스 집을 본격적으로 수색하는데 역시나 여기서는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집을 둘러보던 중에 마리화나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죄목으로 일단 제임스를 체포하게 되죠. 이후 본격적으로 압수한 핸드폰을 살펴보던 경찰이 동영상 하나를 찾아냅니다. 그 영상에 계속 나온 것도 아니고 아주 찰나의 순간 제임스가 나이키 조던 운동화를 신고 있는 장면이 찍혀 있었죠. 정말 너무 제가 설명하면서도 짜릿한데요. 더 살펴보니까 핸드폰에는 어린 여자를 꼬시는 법, 왜 어린 여자는 날 좋아하지 않나 같은 약간 또라이 같은 검색 기록이 남아 있었죠. 수사팀은 이런 다 증거들을 모았고 드디어 에이프릴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그를 정식 기소합니다. 속 시원하게 해결될 줄 아셨겠지만 제임스 변호사 주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 살인을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 그러니까 뭐 현장이나 에이프릴 몸에서 DNA나 지문도 없지 않냐. 이건 무죄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검찰에서 DNA가 발견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날 오토바이를 탔잖아요. 그 의상을 입었습니다. 오토바이 장갑, 헬멧, 긴팔, 긴 바지 이런 걸로 다 무장한 상태였기 때문에 증거를 남기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죠. 그리고 이때 제임스에게 굉장히 불리한 증언자 한 명이 등장합니다. 동거하던 여자친구 크리스탈. 사건 발생 다음 날이었어요. 새벽 3시였는데 제임스가 헬멧과 신발을 소독제로 씻어내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또 제임스가 그날 5시에 집을 나가서 9시에 돌아왔다고 했는데 이 시간대가 범행 타임라인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크리스탈은 제임스가 그날 나이키 조던 에어를 신고 있었다라는 증거로 페이스북에 올려진 그의 나이키 신발 사진까지 제출하게 되죠. 하지만 제임스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확실한 증거, 그러니까 살인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서 끝까지 무죄를 외쳐요.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까요? 수많은 목격자들의 진술, 여자친구의 증언, 그리고 에이프릴의 앱이 가리키는 위치들, 핸드폰 위치 추적, 이 모든 종합적인 증거를 토대로 제임스에게 1급 살인 유죄를 판결합니다. 드디어 이 긴 여정이 시원하게 끝났고 정말 한편의 영화 같은 스토리죠. 하지만 14살 소녀 에이프릴의 죽음은 가족과 친구, 이 지역사회에 큰 슬픔과 충격을 남겼습니다. 자칫 미궁으로 빠질 뻔했던 사건이 그래도 그녀가 사용했던, 켜놨던 그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극적으로 해결됐고 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언론은 에이프릴이 죽기 전 직접 자신의 살인자를 잡은 거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죠. 에이프릴 밀삽. 이제는 그녀가 편히 눈을 감고
영원한 안식을 취하길 바랍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